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필름앤 페스티벌의 황동미입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벌어지는 국제영화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방향을 조금 돌려서 한국 영화가 외국에서 보여지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OTT를 통해서 한국이건 외국이건 상관없이 거의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함께 영화를 즐기고 있지만 과거엔 이러지 않았죠. 그래서 한번 옛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영화와 국제사회가 어떻게 옛날에는 교류를 했었나,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라는 국가가, 사회가 국제사회와 연관을 맺었다, 혹은 관계를 맺고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한정적이었죠. 당연히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연관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5, 60년대와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이후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70년대에 전 세계적인 냉전, 그리고 그 냉전의 한가운데 거의 최첨단에 서 있었고, 더군다나 한국 자체가 독재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외국과 완전히 괴리되어서 고립된 형태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한국 영화 자체도 외국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이후에 조금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국 영화가 외국에서 혹은 해외에서 상영되는 형태는 상업적으로는 수출이 되어서 개봉되는 형태가 있겠지만, 행사의 형태로는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출품되거나 초청되어 상영되는 것 외에 한국에서 주체적으로 외국의 특정한 지역에 한국 영화만을 집중적으로 상영하는 행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 영화 주간 혹은 한국 영화 상영 행사,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기획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제영화제에 대한 이야기나 한국 영화가 수출되어지거나 공동 제작되어지거나 했던 얘기는 다음에 다른 기회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한국 영화가 해외에서 한국이 주도해서, 한국이 기획해서, 한국의 정부나 혹은 기관들이 주도해서 상영했던 행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어느 시기였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80년대, 그러니까 5, 60년대 잠깐 한국이 해외 영화제들의 출품을 좀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나서 70년대 거의 고립된 상태에 있다가 80년대에 한국 영화들이 국제영화제에서 조금 출품되고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80년대 후반에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수상 소식이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강수현 씨가 아재아재 바라아재로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탔다거나, 혹은 뭐 아다다, 또 시바지, 이런 영화로 강수현 씨, 또 신혜수 씨, 이런 여배우들이 이제 여우주연상을 탔던 것들이 80년대 후반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사실 되게 흥미로운 사실을 살펴보면 1989년에서 1992년 사이에 외국에서 한국 영화 주간 행사가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열렸습니다.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예요. 그 이전에 사실 외국에서 그렇게 한국 영화 행사가 많이 열리지 않았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열렸나 본다면 흥미로운 사실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와 교류가 많았던 서유럽이나 혹은 미주 혹은 뭐 아시아의 나라들에서 한국 영화 행사가 지도적으로 열린 것도 신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모스크바라든가 헝가리라든가 루마니아라든가 하는 동유럽에서 한국 영화 상영 행사가 집중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벌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또한 같은 기간에 재밌게도 동유럽 영화들이 한국에 많이 수입되고 또 배급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니죠. 지금은 러시아지만 당시엔 소련, 그 다음에 중국, 아마 뭐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거나 붉은 수수밭이라든가 아니면 헝가리 영화, 이런 영화들이 사실 당시에 많이 수입되어서 개봉되었고요. 요거는 어떤 이유였는지,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사실 당시에 이제 사회민주화 분위기의 결과로 이전까지 검열 기관이었던 공윤이 실질적으로 심의기관으로 바뀌면서 과거에 금지됐던 영화들, 약간 반체제를 뭐 선동한다거나 혹은 사회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금지됐던 영화들도 또 많이 동시에 개봉하고 하는 사태들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이런 이유들이 왜 벌어졌을까 했을 때 사실은 되게 재밌는 건데, 당시에 북방 외교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북방 외교 혹은 북방 정책이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 왜 영화 얘기하다가 정치 얘기인가 혹은 외교 얘기인가 하시겠지만, 신기하게도 1980
1988년 정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 정부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외교 정책입니다. 사실 기원은 한국이 아니고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었던 독일에서 서독이 동쪽을 향해서 했던 외교를 동방 외교라고 합니다. 그거에서 기인해서 이제 착안해서 나왔던 말인데, 간단히 말하면 한국 정부가 공산권이었던 당시에 동구권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까지 포괄해서 대공산권 외교를 굉장히 강화하고 그거를 문화와 체육을 통해서 교류를 확산시키면서 동시에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외교 형태였고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다층적인 면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태우 정권은 그 전두환 정권이 어떤 그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한 이후에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잡으려고 한 노력에서 실패하면서 약간 애매하게 독재 정권과 민주화 정권의 사이에 걸쳐 있었던 게 노태우 정권이었고요. 그런데 노태우 정권은 독재 정권의 전신 혹은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했던 그 쿠데타 세력과 궤를 같이 했지만,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라든가 정치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민주화로 가는 길을 어느 정도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닦아놓은 결과를 좀 만든 정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북방외교도 그런 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절묘한 게 이 시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소비에트 해체에 따라서 동구권의 몰락, 혹은 소련의 몰락, 혹은 동구권의 세계 경제로의 편입,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사실 이 북방외교가 굉장히 한국의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줬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당시에 한국 영화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낯선 세계였던 동구권과 이 북방외교와 함께 결을 같이 하면서 동구권과 만나고 동시에 국제사회와 접촉면을 확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면에서 본다면, 글쎄요, 영화를 단순히 산업과 산업과 문화의 복합체로만 보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조금 더 정치적인 의미까지 더해서 보게 하는 조금 새롭고 신선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께 한번 재미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거였고요. 다음 기회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한국 영화가 외국 영화제들과 어떻게 그 과거에 출품을 했었고 출품 과정이 어땠었고 어떤 성과도 있었고 그 결과를 통해서 영화 산업이 어떤 자극을 받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더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지금은 다 라떼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영화 산업과 문화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시절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